제8포인트 상사유치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사유치권은 58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10개년 정도를 살펴보니까 12년, 17년, 22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22년도에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4년도에도 출제 가능성이 적진 않다.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문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종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어떤 부분이 좀 더 많이 섞였고, 최근의 경우는 이제 22년도 보면은 우리가 조문 중심으로 나오긴 했지만 또 이론적인 어떤 문제도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사유치권은 단순하게 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되 거기다 약간의 이론적인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10개년 정도에 나와 있던 이론을 축약해 가지고 시험을 풀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법과 관련된 어떤 부분도 조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이 좀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다른 부분들도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문에 보면은요, 상법 58조죠. 상사유치권.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조문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뒤에 나오는 이제 상사 특별유치권자에 관한 조문까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상법 이론 조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서 이제 상인 간이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 쌍방이 상인으로 인한 상행위, 이거를 쌍방적 상행위라고 얘기하죠. 상법의 경우에 있어서 쌍방적 상행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사유치권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7조부터 71조에 나오는 상사매매, 요 두 개가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7조부터 이제 규정하는 대리상, 91조에 나와 있긴 하는데, 대리상의 유치권, 요것들이 이제 쌍방적 상행위에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에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인 경우에 전원에도 상법이 적용된다. 상법 3조에 나와 있잖아요. 일방적 상행인 경우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상사상의 법률관계라는 건 일방적 상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방적 상행일 때 상법이 적용되고, 둘 다 비상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을 보면 상인 간의 당사자가 쌍방의 상인이고, 상인 간의 상행이 일어나는 상행이 그러면 쌍방적 상행이고, 상방적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이 일어난 채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채권이 뭐냐? 요게 이제 뭐냐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민법에서는 보면은요, 저당권 있고 상법하고 무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있고, 그 다음에 질권 있죠. 유치권은 58조고, 질권은 이제 우리가 59조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이죠. 요걸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그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피담보 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은, 쉽게 보면은 이제 민법 민사채 유치권에서 보는 건데요. 이해하기가 쉬운 건데요. 시계와 시계 수선료입니다. 우리가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수선방에 맡기는 거죠. 그럼 이제 시계 수선방에 맡기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시계 수선료를 내야 되는데 시계 수선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계 수선방의 주인이 그 수선료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보면은 유치물 또는 목적물이죠. 유치의 목적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목적물이라도 하고 이라도 하고 유치물이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시계 수선료가 이제 우리가 채권인데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피담보 채권이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걸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고요. 어쨌든 간에 피담보 채권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다. 그래서 상인 간의 상행이 일어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이거 중요하죠. 변제기가 없으면 유치권 행사 못 합니다. 변제기에 있는 때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채무자의 그 유치물에 대한 어떤 그 취득 사유예요. 점유취득 사유가 이제 뭐냐면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거죠. 점유취득 원인이 채무자의 상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상행위로 인하여. 요게 이제 하나 또 이론이고요.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몽땅거려서 나오잖아요. 귀찮으니까. 이런 이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론적인 걸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이론적인 어떤 문제 나오면 우리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점유취득 원인이 유치물의 점유취득 원인이 목적물의 점유취득 원인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죠?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에요. 상사 일반 유치권, 상사 유치권, 상사 일반 유치권인데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사 일반 유치권만 있어요. 나머지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어도 유치할 수 있는데 상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유치할 수 있다는 틀리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 단서 규정이 뭐냐면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약정이 그 얘기입니다. 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제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게. 그렇게 기억하고 17년도에 조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 다 같은 거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초적인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인 간의 쌍행이라는 채권, 상인 간의 쌍행이 그럼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2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막 고민할 것 없이 외워야 되는 거죠.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을 성립 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쌍방이니까.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당사자가 상인 자격을 상실해도 상관이 없다.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해 둡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 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 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상인 간의 상행이 쌍방적 상행이다. 쌍방적 상행으로 인한 채권이 된다. 변제기가 있는 때에 된다. 다 설명한 거죠. 피담보 채권이 쌍방적 상행으로 인하여 발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원인이 채무자와의 상행으로 인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상행으로 인하여 유치물을 점유 취득하여야 한다. 12년도에 주문으로 나온 거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12년도에 나왔고 22년도에 나왔죠. 상사 일반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어도 우리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만 상사 일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특약으로 배제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죠. 상사 일반 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되는 거고 22년도에 출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법 부가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채권자는 유치물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개별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습니다. 요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죠? 개별적, 이제 요것만 설명하고 뒤에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개별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민사유치권이고, 상사 특별유치권자는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이 있고, 운송인과 운송주선이 있는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유치권은 개별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사 일반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상 위탁매매인의 그 유치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뒤에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 그때 설명하고 행사할 수가 있다. 상사 유치권은 결렬성을 요구하지 않고 민사 유치권은 결렬성을 요구한다. 요게 이제 특칙적인 상사 유치권의 특칙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없는 한 대리상 거래의 대리로 인한 이게 이제 9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변제기가 있는 데까지 있을 때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해서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대리상의 유치권이고 이게 91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매매인이 대리상의 그 유치권을 111조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상의 유치권하고 위탁매매의 유치권은 같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은요.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해서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차등금이나 선대금. 요게 이제 뭐냐면은 피담보 채권이잖아요. 피담보 채권은 운송물에 그죠? 보수나 운임, 차등금, 선대금은 뭐예요? 운송물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유출물로부터 발생한다. 결론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송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은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게 이제 147조에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140조에서 이제 121조에 121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이 돼 있는데 그걸 121조가 아니고 이제 121조, 120조입니다. 120조. 그래서 120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물건 147조에서 이제 준용하고 있다. 120조에서
103 그 보면 110조하고 120조에서 122조의 사항이죠. 그래서 120조에 관한 변동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운송물에 관해서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차단금이나 선대금에 관해서만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은 결련성을 요구한다. 민사유치권은 결련성을 요구한다. 상사유치권은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리상과 위탁매매의 유치권은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내용으로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문으로 상사특별유치권과 일반유치권을 조문으로 22년도에 내면서, 그죠? 내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요 부분이 이제 하나 이제 이론적인 어떤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민법과 상법의 기초적인 이론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치권에 대한 어떤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의 경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담보물권의 경우나 채권의 경우에 수인의 채권자가 생기고 이제 수인의 그 담보물권자가 이제 생겼을 경우에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나면 나머지에 대해서 후순위자의 담보물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선순위자의 그 담보물권자에 대해서 후순위자가 뭐라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선순위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행사하면 이기는 겁니다. 채권은 선순위가 없고 담보물권은 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이론적인 거죠. 유치권하고 연결돼서 좀 더 민법의 이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나왔어요, 20년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답으로 고르면 틀리는 거죠. 좀 까다로운 내용으로 보는데 별거 아닌 거죠. 다시 보면은 여기 문제 지문을 보면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순위자란 말이에요, 저당권이. 일반 상사 유치권이 성립한 후순위자죠. 그 후순위자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사 유치권자는 선행 저당권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이름 틀리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 물건 간에는 시간적으로 앞서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물건 간에 앞서 성립한 물건이 뒤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는데 채권은 순위가 없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들이 대체적인 어떤 부분이고요. 조금 추가돼서 이용할 번이 이제 그 이론적인 게 있는데, 이제 기본 추가 이론을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상사특별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리상과 위탁매매인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요게 이제 상사 특별유치권자다. 상사 일반 유치권과 같이 연결되는 거고, 대리상과 위탁매매는 결련성이 없다. 그 다음에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은 결련성이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아까 설명한 결련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것, 이게 결련성이에요. 결련성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설명할 때 어디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어떤 부분이 되니까 이제 넘어가는 건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시계가 유치물인데 시계 수선료가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수선료는 시계로 유치물인 시계로부터 발생했다. 이게 결련성이라는 거죠. 근데 민사유치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결련성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사특별유치권자에서도 운송인이나 운송주인이 받을 보수나 운임 등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이죠. 거기에 대해서 운송물을 유치한다. 유치물이 운송물이잖아요. 결련성이 있다. 근데 대리상과 위탁매매는 결련성이 없다. 요게 이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여태 공부하고 넘어갔던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거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단순하게 결련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민사유치권은 결련성이 있다. 결련성이 뭐냐?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 내지는 유치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민사유치권, 그 다음에 운송인, 운송주인의 유치권, 그 다음에 상사유치권과 대리상과 위탁매매 유치권은 결론성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여기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다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피담보 채권은 유치물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고, 결련성이 요구되는 것은 민사유치권과 운송인과 운송주인의 유치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련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뭐 개별적 결련성이 똑같은 얘기, 개별적 결련성이 요구되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결련성입니다. 상사 유치권과 대리상 위탁매매의 유치권이다. 민사 유치권의 얘는 시계와 시계 수선료를 보면 된다. 시계 수선료가 피담보 채권이고, 그죠? 시계가 유치물 목적물이다. 운송인의 운임, 요게 이제 피담보 채권이고, 그 다음에 운송물이,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물이다. 결련성이 요구된다라고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 유치권이 나온다.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별표 2개 이상인데 그게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론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중 여기 이상으로 넘어와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맞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시간이 좀 간략하니까 민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뭐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시험의 방법은 우리가 그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내고 있고, 기출 지문을 내면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죠. 아주 쉬운 건데. 그래서 이론적인 건 얼마나 오류가 있었겠어요. 그런 걸 피하고 이제 우리가 조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조문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상법의 부가 이론 조금 알아야 될 이론만 조금만 하면 막 거창하게 상법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2년, 3년 걸리고 막 1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 한 뭐 200문제 선에서 우리가 하면서 이론 조금만 좀 첨가하면은 조문을 공부하면서 이론 조금 첨가하면 다 80점, 90점 다 맞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오래 걸리는 상법이 오래 걸리는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어떤 공부 방법을 한다면 뭐 아주 길게 잡아봐야 두 달? 두 달도 안 걸릴 수 있는 어떤 공부 시간들이죠. 그래도 우리가 80점에서 9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문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되니까 조문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우리가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조문이 어떤 게 들어가고 조문에서 어떤 것이 또 이론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 조문을 거의 알고만 있어도 옛날에는 50점, 60점이지만 80점까지도 가고 잘하면 90점까지, 이런 조금만 첨부하면 9점까지도 가고 더 잘하면 100점도 맞을 수 있는 게 상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의가 어려워지고 머리가 아프고 할 필요 없어요. 주문을 갖다 놓고 상법전을 놓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공인회계사법하고 그다음에 외관법에 관한 문제가 뭐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복잡하게 할 게 없이 그냥 조문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55개, 48개 조문인데 그런 걸 갖다 놓고 조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그 이상을 어떻게 뭐 문제를 내겠어요. 그냥 조문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개 좀 넘어가는 어떤 조문인데 요거를 8문제만 치는 거잖아요. 조문만 다 이해하고 조문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올 거다 이러고 분석하고 조문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면 거의 뭐 8개 다 맞는 거죠. 근데 과거에 올해 이제 요번까지 나오지만 어음수표값 같은 경우는 이론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막 그냥 포기하는,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법만 공부하다가 상법정책 상행위도 버리고 그다음 어음수표도 버리고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건데,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음수표법은 좀 버리면서 대충 찍어도 나머지 것만 명확하면 80 넘어가는 어떤 부분이 되죠. 근데 이제 어음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험은 굉장히 더 어렵다 쉽다, 굉장히 쉬워졌다. 더 쉽게 우리가 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머리로 가지면 더 짧은 시간 한 달이면 다 그냥 80점 이상 할 수 있을 만큼의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고요. 민법에 대한 상행의 특칙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 문제가 조문으로 놓고 보면은 민법에 대한 상행의 특칙이 이제 우리가 그 46조부터 66조까지 나와 있는 건데, 그 65조와 66조는 거의 뭐 조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살펴보긴 하지만 시험에 나오진 않죠. 그 64조까지의 어떤 조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서 한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요즘에. 그게 되게 쉬우니까. 조문을 베끼기가.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46조부터 4조까지 조문을 좀 외워들고 이해만 하면 두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론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조문 중심으로 막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 이제 그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46조부터 66조까지가 우리가 민법에 대한 어떤 특칙을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면 인은 한자어잖아요. 근데 사람이에요. 그죠? 자연인인 사람, 법인인 사람. 이게 맞는 표현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자연인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법인은 뭐 사람이 아니잖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사람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연인인 사람도 있고 법인인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자연인, 법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인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 능력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 능력자. 권리 능력자는 권리의 주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권리의 주체, 권리 능력자를 얘기하는데, 민법에서는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권리 능력자를 그냥 동일하게 뭐라고 취급하냐면 권리 의무 능력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능력자가 인이에요. 그럼 권리 의무의 능력자가 뭐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는 거. 요게 이제 뭐냐면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야. 대체적으로 많이 다른 것도 나타나지만 특히 나타나는 게 채권자, 채무자잖아요.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어음을 우리가 발행하려면 권리 능력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는 채권자도 나타나고 채무자도 나타나는데 채권자도 아니고 채무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죠? 주체가 될 수 없는 권리면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는 조합의 경우는 독자적인 조합의 어음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다. 권리 능력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식적인 건데 다시 이제 정리하면 인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 의무 능력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권리 의무의 능력자는 우리 권리 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상식적인 거를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서 자, 이제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민법, 상법이잖아요. 그 민법, 상법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요 사법의 경우에서 이제 인의 사법은 말이죠. 인의 관계. 인이 이제 살아가는 어떤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 인의 관계를 이제 규율하는 법인데 그 인의 관계를 특히 생활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관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생활관계예요. 그럼 생활관계가 뭐냐? 이 생활관계는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죠. 하나는 이제 뭐냐면 법률관계, 하나는 사실관계.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생활관계, 별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법률관계가 뭐냐?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돈을 빌려줬다. 그럼 빌려받는 자, 돈을 빌려준 자가 채권자잖아요. 권리자잖아요. 그냥 돈을 줘야 되는 채무자, 의무잖아요. 이거 법률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관계는 법률관계고 사실관계는 권리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친구하고 누구나든지 돈을 집어넣어서 밴딩머신에다 돈을 넣어서 커피를 마시는 행위, 거기는 권리 의무가 수반되지 않잖아요. 이건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고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합한 게 생활관계다.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관계다. 사실관계는 권리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별거 아닌 거죠. 그래도 이제 이런 게 기초가 모르니까 뭐 민법이 뭐고 상법이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민법 지금 설명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조문으로 공부하고 민법이 뭐고 상법이 뭐고 다 필요 없이 조문 중심으로 해서 이론만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는 에, 문제를 다 80점 이상에서 90점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다시 정리하면 민법이고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 일반인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자예요. 비영리 활동을 하는 자가 뭡니까? 일반인이고 영리 활동을 하는 자가 상인인 거죠. 그래서 비영리 활동을 하는 자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고 그죠?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죠? 영리활동을 하는 자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상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 법인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에서는 자연인 그리고 비영리 법인 이렇게 나 비영리죠. 영리활동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민법이고 민법의 인이고 상법의 경우에서는 영리법인 영리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인 상인, 그다음에 영리활동을 하는 상인, 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인 상인과 법인으로 영리법인으로 규율되어 있는 것. 그래서 영리법인이 회사예요. 회사. 그래서 회사는 영리법인이 아닌 회사가 있느냐 그러면 틀리는 거죠. 영리법인이 아닌 회사는 없어요. 영리법인은 회사고 상법이 규율하는 거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규율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고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넘어와서 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뭐냐면요. 바로 이제 자연인은 이제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진다. 그 자연인은 뭐냐? 자연인은 뭐냐? 그러면 자연인은 엄마와 뱃속에서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법인은 뭐냐? 법인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단체에게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단체에서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 이거를 법인이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이는 비영리 활동을 하는 자를 일반인이라고 하고 영리 활동을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앞서 설명했죠. 민법의 인은 자연인 비영리 법인이고 상법의 인은 자연인인 상인과 영리 법인 회사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인 그 뭡니까? 회사가 아닌 영리법인이 있느냐? 영리법인 회사인데 영리법인이 아닌 회사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틀리는 거죠. 회사는 무조건 영리법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리법인은 무조건 상법이 규율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은 누가 보여요?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로 보면 이제 민법과 관련된 상행위 특칙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민법을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편이 있고 채권편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친족상속법입니다.
친족 상속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 상법과 연결되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빼는 거예요. 무조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그죠? 요 세 가지가 이제 상법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민법의 상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법의 이론이 상법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거래 자유의 원칙 이거는 상법에 있었는데 민법에서 민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민사회사 이거는 민법에 있었는데 상법으로 갔다. 회사라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민사회사라는 거를 설명하지만 요거는 이제 민법상 회사는 아니다. 민사회사도 회사니까 상법상의 회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신족상속법까지 있는데 이거는 민법하고는 상법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민법 총칙, 물권, 채권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 부분에는 상사대리 47조부터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50조까지 부분이고요. 54조의 소멸시효 부분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민법 총칙의 부분이고요. 물권의 경우에는 유치권하고 질권이 나와 있어요. 유치권은 이제 58조에서 설명하고 있고 질권은 59조에 설명이죠. 요게 이제 물권에 관한 특징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채권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64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요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채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사 대리의 경우에 7포인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사 대리, 민사 대리 얘기하는데 상사 대리인 대표적인 게 상업사회인이에요. 상사 대리인. 이게 이제 뭐가 됐습니까? 상사 대리인이 이제 우리가 상업사회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 대리인이 있고 이런 건데, 이제 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초적인 어떤 것을 보면 선명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본인인 영업주와 상대방이 거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법률 효과도 기속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제 본인인 영업주가 혼자 거래하기가 바쁘니까 상업사인을 두는 거잖아요. 그럼 상업사인이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상업사인은 상사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본인 영업주와 상대방이 거래하는 게 아니고 상업사용인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대리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률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법률행위, 거래행위 자체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법률행위를 하죠. 근데 법률효과가 대리인에게 발생하느냐? 상대방과 거래한 게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누가게 발생해요? 본인에게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된다. 이게 대리행위예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두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기억을 해두면 민법이 뭐고 상법이 뭐고 인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있잖아요. 그죠? 일반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 권리 능력자가 권리 의무 능력자라고 얘기하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권리 능력자다. 그래서 그게 인이다. 이런 정도 기억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건 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회분에 나와 있죠. 자, 일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58조의 규정으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런 얘기죠. 문제를 맹글어 봤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 시기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12년도에 한번 나온 적 있는 문제죠. 문항이죠.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사인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맞는다고 그랬죠. 그냥 외우는 거죠. 채권자는 유치원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죠? 상사 일반 유치권의 경우에 5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만 상사 일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유치권, 상사 특별 유치권이라든가 그죠? 뭐 민사 유치권 이런 거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이게 이 이론이. 그래서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다 나왔죠.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세무자 소유의 물건도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조문구대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피담보 채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그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것도 나오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된다. 3번 틀렸네요.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개별적 관련성이 이제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관련성은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유치물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게 민사 유치권이고 그다음 운송인과 운송주인의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 운임 등이 있죠. 운송물로부터 발생했으니까 관련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사 유치권은 민법의 특징이 뭐냐면 민사 유치권은 관련성을 요구하는데
상사의 일반 유치권은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나머지가 없어요. 바로 그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조항만 좀 다른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련성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기억하고 그것만 알면 이제 결련성이 나오면 어렵지 않죠. 결론성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서는 이런 정도만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조문을 같이 공부하고 이해만 하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24년도에 문제가 나오면 맞아야 되는 문항이다. 채권자는 유치물이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점유취득 원인이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해서 점유취득했어야 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것도 한번 보면은 다른 건 아니고 물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순위가 있다. 이제 우리가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어떤 그 권리가 생기는 건 채권이고 당사자와 제3자 간에도 권리가 형성되는 건 이제 물권이 되는 건데 물권은 선순위가 있다. 채권은 선순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후순위 유치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요게 이제 순위가 있는 거고 채권은 이제 뭐 싸움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문제를 풀어봤고요. 58조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할 부분들은 이제 다음으로 넘기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